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살 윤혜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네요.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아왔지 그냥 윤혜자로 살아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인지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낯설기도 하고 조금은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을 겪으면서 정확히는 이번 추석을 견디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명절이라는 게 언제부터인가 가족을 위한 날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힘든 날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처음 1년은 그냥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밥을 하면 습관처럼 두 그릇을 꺼내다가 멈칫하고 저녁에 현관문 소리가 나면 여보 왔어? 라고 나가다가 허공에 대고 말을 건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죠. 38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미워하기도 했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까 그 사람이 있던 자리가 너무 컸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넓었습니다. 너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지만 주말마다 며느리 윤희랑 같이 들러주곤 했거든요. 윤희가 해준 반찬 몇 가지 놓고 가면 그게 일주일 내내 제 위안이 됐어요. 냉장고에 밑반찬 채워놓고 가는 윤희의 다정한 목소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애는 제 친딸은 아니지만 친딸보다 더 살뜰하게 챙겨줬거든요. 작년 추석도 그랬어요. 아들 내외가 와서 함께 차례를 지내고 윤희가 정성스럽게 만든 송편을 먹으면서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죠. 근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추석 2주 전쯤 윤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 민수가 해외 출장 때문에 싱가포르에 가야 한다고. 그래서 추석을 집에서 못 보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운했어요. 명절인데 아버지 제사인데 꼭 이때 가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희가 대신 오겠다고 했고 저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석 당일 윤희가 아침 일찍 왔어요. 손에 과일 한 박스 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왔죠. 차례상을 함께 차렸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고 윤희가 열심히 도와줬어요. 근데 뭔가 작년과는 달랐어요. 작년엔 윤희가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제잘제잘 떠들었는데 올해는 묵묵히 일만 했어요. 스마트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힐끔힐끔 보고 제가 뭘 부탁하면 네 하고 대답은 하는데 어딘가 마음이 여기 없는 것 같았죠. 차례를 지내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는데 이상하게 어색하더라고요. 평소엔 아들이 중간에서 이야기를 받아주고 분위기를 띄워줬는데 그게 없으니까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윤희는 계속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식사 중에도 설거지하면서도 거실에 앉아 있을 때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어서 저녁 준비하자고 하니까 윤희는 배부르다고 안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 서서 국물이라도 끓여볼까 하다가 그냥 멍하니 냉장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윤희는 안방에서 자고 저는 작은 방에서 잤는데 벽 너머로 들리는 소리들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핸드폰 자판 두드리는 소리, 가끔씩 나오는 웃음소리. 한밤중에 화장실 가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안방불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보니까 윤희가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면서 킥킥 웃고 있더라고요. 순간 화가 났어요. 낮에는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더니 밤에는 혼자 뭐가 그렇게 재밌나. 하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도 비슷했습니다. 윤희는 늦게 일어나서 아침도 안 먹겠다고 했어요. 다이어트 중이라면서요. 커피만 한 잔 마시고는 또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애는 지금 나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한 건가? 점심때쯤 윤희가 마트 좀 다녀온다고 했어요. 윤희가 나간 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을 치우면서 문득 소파에 놓여있는 윤희의 핸드폰이 보였어요. 원래 제 성격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궁금했어요.
윤희가 그렇게 열심히 보던 게 뭔지 화면이 켜져 있었고 SNS 앱이 열려 있더라고요. 보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손은 이미 핸드폰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추석 지옥 2일차.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게 진짜 감옥 같은. 빨리 끝나라. 그 아래로 친구들의 댓글이 주르륵 달려 있었습니다. 힘내. 나도 작년에 그랬어. 진짜 시간 안 감. 명절 왜 있는 거냐고. 조금만 참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감옥 같다고. 나는 윤희한테 감옥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윤희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대답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싱크대 앞에 서서 물만 틀어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과하게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잔소리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명절을 보낸 건데 저녁 무렵 윤희가 내일 아침 일찍 집에 가보겠다고 했어요. 민수가 내일 들어온다면서요. 윤희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표정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집을 떠날 수 있다는 게 기쁜 거구나.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이었나.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혼자가 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윤희한테 기대고 있었나 봐요. 다음날 아침 윤희는 정말 일찍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그날 오후 마을회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 관장님이었죠. 오늘 저녁에 혼자 사는 어르신 명절 모임이 있다고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가기 싫었어요. 사람들 얼굴 보기가 싫었고 웃는 척하기도 싫었어요. 근데 더 무서웠어요. 이대로 혼자 있으면 계속 어제 본 그 글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서요. 저녁 7시 마을회관에 갔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10대분 정도 모여 계셨고 김 관장님이 준비해 놓은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거기서 제 오랜 친구 정란이를 만났어요. 이정란. 초등학교 동창이고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결혼하고 애 낳고 지금까지 쭉 이웃으로 살아온 사람이죠. 정란이는 5년 전에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 후로 혼자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고요. 저보다 먼저 혼자가 된 사람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저와 정란이는 마을회관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9월 밤이라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정란이가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다 얘기했습니다. 윤희가 왔던 것, 계속 핸드폰만 본 것, 그리고 제가 우연히 본 그 SNS 글까지. 정란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한숨을 푹 쉬었어요. 정란이가 물었어요. 너 윤희한테 화가 난 거야? 저는 대답했죠. 모르겠어. 화가 난 건지 서운한 건지 그냥 슬픈 건지. 정란이는 그럴 만하다고 그 글 보면 누가 안 그러겠냐고 했어요. 그러고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윤희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간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정란이를 돌아봤어요. 정란이는 오해하지 말라고 자기는 내 편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며느리들이 정말 힘들다고요. 자기 딸도 시집 갔는데 명절 때마다 시댁 가는 게 스트레스래요. 해야 할 일도 많고 눈치도 보여야 하고 그냥 편하지 않은 거라고요. 저는 말했죠. 윤희는 아무것도 안 시켰다고. 그냥 같이 차례 지내고 밥 먹고 그게 다였다고. 정란이는 말했어요. 그게 다였어도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고요. 정란이는 제 손을 잡더니 물었어요. 너 윤희가 여기 있는 동안 행복했어? 너 윤희랑 같이 있으면서 마음 편했어? 즐거웠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정난이는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너도 어딘가 불편했잖아.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면서도 윤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괜찮을까? 그런 거 신경 쓰였잖아. 저는 그렇다고 인정했어요. 정난이가 말했어요. 그럼 윤희도 마찬가지야. 그 애도 너한테 잘해야 한다는 부담,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부담, 내가 외로울까 봐 함께 있어야 한다는 부담. 그게 다 있었을 거라고요. 정난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저도 며느리 노릇할 때 명절이 좋지만은 않았죠.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음식 하나하나 조심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신경 쓰면서 살았잖아요. 저는 정난이한테 물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냥 이대로 혼자 있어야 하나? 정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혜정아, 명절상 차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내 밥상도 좀 차려. 내 인생 말이야. 윤희가 와서 같이 명절 보내주는 것도 고맙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돼. 너도 내 삶이 있어야지. 저는 말했어요. 나는 이제 할 게 없다고.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다 컸다고. 정난이는 그러니까 이제 내 걸 찾으라고 했어요. 남편 없이도 자식 없이도 너 혼자 행복할 수 있는 거 말이라고요. 정난이는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이혼하고 혼자가 됐을 때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았거든. 근데 반찬 가게 하면서 손님들 만나면서 나만의 일상을 만들어가니까 괜찮아지더라고. 외롭지 않고. 그리고 정난이가 제안했어요. 내일 회관에서 송편 빚기 행사가 있대요. 동네 아이들이랑 어르신들이랑 같이 하는 거래요. 나랑 같이 가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여전히 윤희의 그 글이 생각나긴 했지만 정난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 밥상을 차려라. 다음날 오후 마을회관에 갔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 엄마들도 있었고 초등학생 아이들도 여럿 보였어요. 김 관장님이 앞에서 설명했어요. 오늘은 다 같이 송편을 빚어볼 거래요. 요즘 아이들은 송편 빚는 걸 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대요. 제 옆에 초등학교 2학년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앉았어요. 박지우라는 아이였어요. 7살이래요. 송편이 처음이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반죽을 떼어서 동그랗게 만들고 우묵하게 만들어서 술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우무리는 방법을요. 지우는 신기해하면서 열심히 따라했어요. 처음이라 모양이 삐뚤빼뚤했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우의 밝은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우리 민수가 어렸을 때 같이 송편 빚던 일. 그때도 민수가 이렇게 신나하면서 떡을 빚었었죠. 저는 지우와 함께 송편을 계속 빚었어요. 하나, 둘, 셋. 어느새 접시가 송편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난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혜정아, 표정 좋아졌다고.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무거웠던 마음이 지우랑 송편 빚으면서 조금씩 가볍게 풀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송편이 다 쪄지고 김 관장님이 접시에 담아서 나눠줬어요. 지우가 송편 하나를 집어서 한 입 베어 물더니 맛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입에도 송편을 가져다 댔어요.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쫄깃하고 따뜻했어요. 그냥 송편 맛이었는데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송편 빚기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다 끄고 나왔는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 소파에 윤희가 앉아 있었어요. 윤희는 벌떡 일어나서 저를 봤어요. 표정이 뭔가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계신 줄 알고 왔는데 안 계셔서 걱정돼서 기다렸대요. 저는 마을회관에 갔다 왔다고 송편 빚기 행사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과드릴 게 있대요. 지난 추석 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못 해드린 것 같대요. 저는 아니라고 와줘서 고마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윤희가 솔직히 말하겠다면서 SNS에 이상한 글을 올렸었다고 했어요. 그걸 제가 보셨을 것 같대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희는 눈에 눈물을 맺히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냥 그때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쓴 건데. 저는 윤희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윤희는 괜찮지 않다고 제 마음 엄청 상하셨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그랬다고. 많이 상했다고. 근데 생각해봤다고. 너도 힘들었구나. 남편도 없이 나랑 단둘이 있는 게 편하지 않았겠구나. 저는 윤희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기댄 것 같다고. 민수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나도 모르게 너한테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윤희는 아니라고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아니라고. 둘 다 힘들었던 거라고. 저는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어제 친구 정란이한테 들었다고. 요즘 며느리들 명절 때 정말 힘들다고. 나도 며느리 시절 있었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나 보다고. 그리고 오늘 송편 빚으면서 깨달았다고. 나도 내 삶이 필요하구나. 너한테만 기대면 안 되겠구나. 윤희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다음엔 더 잘하겠대요. 저는 말했어요. 아니라고.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있으라고. 너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게 나한테 더 좋다고. 저는 윤희를 안아줬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동안 나 챙겨줘서. 윤희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희와의 관계가 조금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요. 윤희는 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했어요. 근데 예전처럼 의무감에 하는 전화가 아니라 그냥 수다를 떠는 전화였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거나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하거나 맛있는 빵집 발견했다면서 내일 갖다 준다거나. 그리고 저도 변했어요. 마을회관에 자주 나가게 됐습니다. 송편 빚기 행사 이후로 김 관장님이 다른 프로그램들도 소개해줬거든요. 전통 음식 만들기 수업 강사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떨렸습니다. 제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젊은 엄마들이 와서 배워가고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정란이도 함께 하게 됐어요. 반찬 만드는 거 가르쳐 준다면서요. 그렇게 저희 둘은 따뜻한 밥상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했어요. 동네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마을회관에서 모였어요. 어르신들은 레시피를 가르쳐주고 젊은 사람들은 그걸 배워가고 함께 만든 음식은 다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처음엔 서너 명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사람이 늘었어요. 그런 대화들이 오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았습니다. 그해 겨울 설날이 다가왔어요. 윤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설에는 둘이 함께 갈 수 있대요. 민수도 이번엔 쉴 수 있다고요. 좋다고 같이 떡국 끓여 먹자고 했어요. 그런데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기 친구들도 같이 가도 되냐고요. 시댁 없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명절에 혼자 있는 애들이래요. 제 댁에서 같이 설 보내도 되냐고요. 저는 잠시 놀랐어요. 그리고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데려오라고 했어요. 다 같이 먹자고요. 그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나도 사람 몇 명 부르겠다고. 마을회관 어르신들이요. 윤희는 좋다고 그럼 진짜 시끌벅적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그래야 명절 같지. 설날 당일 집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민수와 윤희 친구 셋, 정란이, 마을회관 어르신 5분, 그리고 송편 빚기 때 알게 된 지훈의 가족까지. 총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에 가득 찼습니다. 여기저기서 떠드는 소리, 웃음소리,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북적북적하고 정신없고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좋았어요. 이게 명절이구나. 윤희가 옆에 와서 물었어요. 어머님 힘드시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말했어요. 아니라고. 좋다고. 이렇게 시끌벅적한 게 좋다고. 이게 진짜 명절 같다고. 윤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다행이래요. 사실 자기가 무리한 부탁을 한 건가 걱정했대요. 저는 말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고맙다고. 저녁 때쯤 모두 모여 앉아서 떡국을 먹었어요. 한 상에 다 앉지 못해서 거실과 주방에 나눠 앉았지만 다들 즐거워 보였습니다. 정란이가 제 옆에 앉아서 속삭였어요. 혜정아, 이게 내가 차린 밥상이야. 내가 차린 내 인생의 밥상. 보기 좋다. 저는 정란이를 보고 웃었어요. 그리고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윤희가 친구들과 웃으며 얘기하고 있고, 민수가 어르신들께 술을 따라드리고 있고, 지우가 다른 아이들과 뛰어놀고 있었어요.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집이 너무 조용했었죠. 1년 전 윤희와 단둘이 보낸 명절은 너무 무거웠었고요. 근데 지금은 시끄럽고 복잡하고 정신없지만 따뜻했습니다. 명절이 이런 거구나. 그날 밤 모두 돌아가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설거지는 다 끝났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거든요. 핸드폰을 꺼내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봤어요. 다 같이 모여서 떡국 먹는 사진, 지우가 웃고 있는 사진, 윤희가 친구들과 얘기하는 사진. 그 사진들을 보고 있으니까 문득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꼭 피를 나눈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구나.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구나. 그리고 명절이라는 게 가족을 얽매는 날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는 날이구나. 윤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다음에도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다고. 사랑한다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즐거웠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정란이한테도 문자를 보냈어요. 고맙다고. 내가 없었으면 나 아직도 혼자 집에서 끙끙 앓고 있었을 거라고. 정란이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내가 용기 낸 거라고. 자랑스럽다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겨울밤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혼자가 아니야. 나한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윤혜정이라는 한 사람.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윤혜정.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살아가는 한 사람. 명절이 무서운 날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날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알거든요. 명절이 가족을 묶는 끈이라면 너무 꽉 묶기보다 느슨히 묶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그래야 서로 숨을 쉴 수 있고 편하게 있을 수 있고 진짜로 함께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61살입니다. 아직 젊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늙었다고만 할 수도 없는 나이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을 잘 살고 싶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혼자가 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다고. 당신도 당신만의 밥상을 차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